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죽은 땅이네요? 곧 후회할 거야. 못 배운 주제에 사업을 한다고? 웃기지 마. 얼마나 번다고? 고작 몇백만 원? 에휴, 불쌍하네. 두고 봐,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못 배운 건 못 배운 거야. 절대 성공 못해. 30년 동안 못 배웠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마지막엔 죽은 땅 하나만 받고 쫓겨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바다는 오염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곳이었죠. 시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하나를 믿고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고 손이 갈라지고 얼굴이 까매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연아 씨는 이 죽은 땅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오연아는 조용히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전복이 가득 쌓여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전복죽이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연아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부엌을 지키며 생긴 흔적들이었죠. 연아야, 아직도 안 됐어? 시어머니 차수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아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고 금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죠. 그녀는 대학을 나온 여자였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대학을 가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님은 늘 자신의 학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며느리를 깔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연아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언니 오빠들 학비를 벌기 위해 12살부터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어려운 한자나 영어는 전혀 몰랐죠. 그것이 이 집에서 30년을 살며 받은 모욕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복죽 나왔습니다. 연아가 조심스럽게 상을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병수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연아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흘리지 않게 정성스럽게 먹여드렸죠. 아버님, 드시기 편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병수 어르신의 눈이 잠깐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전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연아의 하루는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남편 오재석은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작은 수산물 도매상을 키워서 제법 큰 회사로 만든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거의 연아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고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바빴습니다. 그해 가을 재석의 회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재계 인사들과 협력사 사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아도 참석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자리는 메인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근처 구석진 자리였죠.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심부름꾼으로 불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아야, 여기 와인 좀 따라라. 수님이 손짓했습니다. 연아는 일어나서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어머, 이 손 좀 보세요. 수님이 갑자기 연아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의 귀부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죠. 이게 며느리 손이에요? 농사꾼 손 같죠? 허허. 귀부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킥킥거렸습니다. 연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수님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손도 못 배운 티가 나는 법이죠. 우리 며느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 이렇게 평생 부엌 일만 하는 거예요.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꾸하는 것은 더 큰 망신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연하가 작게 불렀지만 수님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귀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없어서 이런 애를 얻었어요. 대학 나온 애를 며느리로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수님이 다시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 씨, 바닥에 와인이 쏟아졌네. 닦아요. 연하가 바닥을 보니 와인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이 일부러 와인잔을 기울여 쏟은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세요. 제대로 닦아야죠. 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주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귀부인들의 킥킥거림이 들렸고 누군가는 부엌대기 팔자라고 속삭였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며느리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님의 말대로 이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연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파티가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 연하는 우연히 남편 재석의 서재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잠겨있는 방이었는데 그날은 열쇠를 빼놓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연하는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이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남한도, 해안, 양도라는 단어들이었죠. 그리고 서명란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재석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시아버지 병수 어르신께 죽을 떠들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강원도에 땅이 있으셨어요? 병수 어르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이 간절했습니다. 연하는 그 눈빛을 읽으려 애썼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창립 파티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외국 바이어들까지 참석했고 호텔 최고층 라운지가 통째로 대관됐습니다. 연하는 이번에도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님은
메인 테이블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연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VIP 라운지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재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죠. 연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재석이 젊은 여자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샴페인을 마시며 재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미래였습니다. 재석의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 여성이었죠. 오빠, 오늘 파티 정말 멋져요. 미래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석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기획을 너무 잘해줬어요. 연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연하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방안을 보고는 씩 웃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수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듯한 톤이었죠.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 봐. 보고 싶은 거 다 보라고. 수님이 연하의 등을 밀었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과 미래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재석이 당황했지만 수님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놀라. 이제 다 알아야지. 수님은 연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부엌일이나 하며 살았잖아. 이제 그만 나가.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 아들한테는 저런 여자가 필요해요. 대학도 나오고 영어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여자 말이에요. 못 배운 부엌대기보다는 100배 낫죠. 미래가 빙그레 웃으며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아니, 이제 전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미래가 일부러 전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재석 씨, 연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연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나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혼합의서라는 제목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어차피 당신은 30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수님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 못 배운 게 잘못이지. 우리 같은 집안에는 너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 처음부터 실수였어. 미래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연하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연하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통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거 냄새나요.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미래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존엄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연하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신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이 이미 짐을 싸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틀날 연하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수님과 미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수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침묵했습니다. 이 가구들 다 우리 집 거야. 가져갈 생각 마. 미래가 옷장을 열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 이 옷들 좀 봐요. 다 10년도 넘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입고 다녔어요? 두 사람은 연하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조롱했습니다. 연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하는 시아버지 병수 어르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가요. 병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힘겹게 손을 움직여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연하는 베개를 들춰보니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게 주시는 건가요? 병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연하의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삶이 그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도착한 곳은 전남완도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의 위자료 대신 받은 땅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거센 바람이었죠. 여기가 내 땅이라고? 연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황량했습니다. 빈집들이 군데군데 보였고 사람 그림자도 드물었습니다. 폐광촌처럼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연하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바닷가 쪽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바닷가 땅? 그 죽은 땅 말하는 거요? 죽은 땅이요? 거기는 말이야. 10년 전에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서 다 죽어버렸어. 물고기도 안 잡히고 해초도 안 자라. 완전히 죽은 바다지.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 가진 사람 불쌍해. 팔지도 못하고 쓸지도 못하고 세금만 나가는 땅이야. 연하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비탈길을 한참 내려가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물빛은 탁했고 해안가에는 쓰레기와 폐목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연하는 돌무더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참고 견뎠는데 마지막에 받은 것이 이런 쓸모없는 땅이었다니. 연하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마을로 돌아가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연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여기 관광 올 때는 아닌데. 무슨 일이세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연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전남 완도에 바닷가 땅을 샀다. 아내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이 땅에는 가능성이 있다. 연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2년 8벌 3일 수질 검사 결과를 받았다. 오염은 표면에만 있다. 깊은 바다는 깨끗하다. 전복 양식이 가능하다.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5월 20일 며느리 연하에게 이 땅을 물려주고 싶다. 그 애만이 진정으로 이 집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순임이와 재석이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을, 그녀의 고통을 모두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중풍이 왔다. 이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연하야, 돌산을 잊지 마라. 그곳에 내 미래가 있다. 연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단순한 버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다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안가는 황량했지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물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작은 조개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연하는 무릎을 꿇고 모래를 파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어린 전복이었죠. 연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연하는 마을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빈집을 얻었습니다. 월세는 싸지만 낡고 춥고 불편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김해녀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50대 후반의 해녀로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전복 양식을 배우고 싶어요. 연하의 말에 해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선 안 돼요. 물이 죽어서 양식이 안 돼요. 하지만 깊은 바다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연하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것은 이 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라도 할게요. 일단 배우고 싶어요. 해녀가 연하의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바다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30년 동안 더 힘든 일을 해왔어요. 해녀가 연하를 자세히 보더니 무언가 느낀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사연이 있네요? 네. 긴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바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날부터 연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녀를 따라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메모들을 공부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전복 양식에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해낼게요. 연하는 매일 밤 일기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연하는 이제 바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 전복이 자랄 만한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해녀 김해녀 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양식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손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녀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다면 시간을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 바위를 옮기고 해초를 심고 어린 전복을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죽은 바다에서 전복을 키운다잖아. 미친 것 아냐? 거기서 뭐가 자라겠어?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에 비하면 이 정도 비웃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 연하는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식한 전복 몇 마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전복을 보며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녀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전복 맛 좀 봐요. 전복을 쪄서 먹어보니 맛이 달고 신선했습니다. 연하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당연하죠.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은 맛이 달라요. 근데 아가씨, 이거 잘하면 돈이 될 거예요. 연하는 조금씩 전복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식장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연하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없어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마을 회관에서 공고문을 받습니다. 수산물 품질 인증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품질이 우수한 양식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었죠. 연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몇 달 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연하의 양식장을 둘러본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질이 생각보다 좋네요. 그리고 전복 상태도 괜찮고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연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오재석과 내연녀 한미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빈집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석과 미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래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재석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죽은 땅이네요. 미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침묵했습니다. 연하 씨, 오랜만이네요. 재석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그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땅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사겠어요.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아, 그냥요. 쓸모없는 땅이지만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져가려고요. 얼마 안 줘도 되죠?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니까. 미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양도 계약서예요. 500만 원 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연하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재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땅은 안 팔아요. 시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땅이거든요. 뭐, 아버지가 당신한테? 말도 안 돼요.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이 땅은 제 거예요. 미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기장?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법적 효력이 없어도 아버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 땅을 지킬 거예요.
재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연아 씨, 정신 차려요. 이 땅은 쓸모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돈 못 벌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에휴, 답답하네. 재석과 미래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미래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곧 후회할 거예요. 못 배운 주제에 사업을 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해녀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저 전복 양식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큰 양식장을 만들고 싶어요. 해녀가 연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 인생을 증명하고 싶어요. 못 배웠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해녀가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근데 아가씨, 복수하려는 거예요?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복수가 아니에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해녀는 연아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연아 씨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30년 동안 식모처럼 살다가 버림받은 여자가 이제 죽은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못 배웠다고 쓸모없다고 무시당했지만 연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하나를 믿고 차가운 바다에 뛰어든 것이죠. 과연 연아 씨는 이 죽은 땅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연아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양식장을 확장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죠. 전복은 순조롭게 자랐고 품질도 우수했습니다. 해녀 김해녀 씨는 연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전복을 돌보고 해초를 관리했습니다. 연아의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 이제 슬슬 판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해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쪽 수산시장에 연락해 보는 게 어때요? 제가 해볼게요. 연아는 서울의 여러 수산시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고급 일식당에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연아는 정성껏 전복을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일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이 아주 좋네요. 정기적으로 납품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좋아요. 계약서를 보내드릴게요. 연아는 기뻐서 뛸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연아의 양식장은 마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죽은 바다에서 전복이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다른 어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아 씨, 우리도 좀 가르쳐줘요. 몇몇 어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아는 흔쾌히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차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운전기사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연아야. 수님이 연아를 불렀습니다. 연아는 양식장에서 작업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수님은 연아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그 모양이네. 물장난하며 사는구나. 연아는 침묵했습니다. 수님이 다가왔습니다. 들었어.
내가 여기서 전복 양식을 한다며? 네. 얼마나 번다고? 고작 몇백만 원? 에휴, 불쌍하네. 수님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땅 우리한테 다시 팔아. 1,000만 원 줄게. 싫습니다. 뭐? 이 땅은 시아버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안 팔아요. 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땅이에요. 수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시아버지가 뭘 안다고 너한테 땅을 줘? 그건 착각이야. 일기장에 다 써 있어요. 아버님은 제게 이 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일기장?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수님은 화가 난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못 배운 건 못 배운 거야. 절대 성공 못해. 차가 떠났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연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식장을 법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인 이름은 돌산수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일기장에 나온 돌산이라는 단어를 딴 것이었죠. 언니, 법인 등록했어요. 연하가 해녀에게 말했습니다. 해녀가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사업가네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연하는 서울의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전복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연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하는 한 가지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시댁에서 갑자기 땅을 사겠다고 나선 이유가 뭘까? 그저 세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연하는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조회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해안가 일대가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땅값이 수십 배 오를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구나. 연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싼값에 땅을 다시 사들이려 했던 것이죠. 연하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무사를 찾아가 토지 소유권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연하 씨죠? 저는 해양수산부 담당자인데요. 그쪽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요? 불법 양식 의심이 있어서 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연하는 황당했습니다. 모든 허가를 제대로 받았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요? 제가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연하는 불안했습니다. 해녀에게 이야기하자 해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아마 시댁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요? 그럴 거예요. 땅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를 쓰는 거죠. 연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날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허가증, 수질 검사 결과, 양식 일지, 판매 기록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문제 없네요. 오히려 모범 사례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온 건데 억울하게 신고당한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사가 끝난 후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시댁에서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에도 토지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건 위조일 수도 있어. 연하는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도장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조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돌산 수사는 이제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전복 양식장이 됐습니다. 품질 인증도 받았고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과 백화점에 정기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가난한 전처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죠. 그해 겨울 서울에서 제1회 대한민국 수산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죠. 연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람회 당일 연하는 서빙복을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서빙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행사장 구석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여기 전복 진짜 맛있네요. 시어머니 차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내연녀 한미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게 요즘 뜨는 돌산수산 전복이래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산수산? 이름이 왜 이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강원도 쪽이래요. 품질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전복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여자가 키운 전복을 그들이 맛있다고 먹고 있다니 말입니다. 연하가 접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수님과 미래가 연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당신? 수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뭐야? 여기서 뭐해? 일하고 있습니다. 수님과 미래가 서로를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푸아, 맞죠? 제가 뭘 했어요? 못 배운 건 끝까지 못 배운 거라니까요. 미래가 연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뭘 했다고 여전히 서빙이나 하고 있어? 에휴, 인생 낭비하고 있네. 연하는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일하니까 전복은 먹겠네. 허허. 수님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일부러 손을 흔들어 연하의 옷에 샴페인을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연하의 서빙복에 샴페인이 튀었습니다. 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닦아. 바닥에 샴페인 떨어졌잖아. 연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주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연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이 딱 어울리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미래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멈출게요. 뭐? 사과? 내가 왜? 제게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님이 비웃었습니다.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어? 못 배운 애한테 30년 동안 밥 먹여준 것도 모자라. 연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수님이 화를 내려는 순간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돌산수산 마이너스 강원도 최고의 전복 양식장. 수님과 미래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돌산수산? 이거 광고야?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앞모습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오재석과 시어머니 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땅 연하한테 넘긴 게 실수였어요. 개발 계획 알았으면 넘기지 말았어야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땅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지. 지금이라도 다시 빼앗아야 해요. 명의를 우리 쪽으로 돌려야죠. 화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수님과 미래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연하 그 여자 정말 끈질기네요. 땅을 안 팔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불법 양식 신고라도 하면 되잖아. 그래요. 허가 취소되면 땅 가치도 떨어질 테니까 그때 사면 되죠.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크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화면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재석이 서류를 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서 만들었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말도 못하시니까 누가 알겠어요. 잘했어. 그 땅 팔아서 우리 이름으로 다시 사면 돼. 행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수님과 재석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잖아요. 불법이에요. 수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 영상이라고.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님이 연하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파티장에서 무릎 꿇게 하는 장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 집에서 내쫓는 장면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저건 어떻게?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더니 검찰과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석과 수님 앞에 섰습니다. 오재석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수님 씨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억울해. 미래도 경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한미래 씨도 같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세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이 행사장 사람들 눈에 다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행사장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서빙복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머리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산수산의 대표 오연아입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였어? 서빙하던 사람이? 연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이유로 저는 평생 무시당했습니다. 이혼당하고 쫓겨날 때 받은 건 죽은 땅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연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못 배웠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바다로 나가서 일했습니다. 연하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드신 그 전복이 바로 제가 키운 전복입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산수산은 현재 연 매출 50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백화점과 유명 레스토랑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연하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시아버지 오병수 어르신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스크린에 유언장이 떴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강원도 토지는 며느리 오연아에게 상속한다. 그녀만이 진정으로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시댁에서 위조한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재 감정가는 200억 원입니다.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올랐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0억? 대박이네. 연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연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을 뿐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연하는 강원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양식장을 돌아보며 전복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시댁 사람들의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오재석은 징역 3년, 차수님은 징역 2년, 한미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하는 뉴스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시원하다거나 통쾌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해녀 김해녀 씨가 찾아왔습니다. 연하 씨, 뉴스 봤어요. 대단해요. 별일 아니에요, 언니. 별일 아니긴요. 30년 동안 참은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연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바다가 저를 치유해줬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연하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양식장을 더 키우려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일자리를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연하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전복 가공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연하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전복 가공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매일 공장을 돌아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시아버지 오병수 어르신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는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연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냈어요.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연하는 묘 앞에 전복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하는 양식장으로 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부엌대기, 못 배운 애로 불렸지만 이제는 오연하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연하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올해의 여성기업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연하는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시아버지, 저를 도와준 마을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에게 주는 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연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호텔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연하는 자신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이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밤늦게 연하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고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돌산을 잊지 마라. 그곳에 내 미래가 있다. 연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마을에 열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센터였죠.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검진을 받았습니다. 연하 씨, 고마워요. 이런 걸 해주시다니.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연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대가를 치렀고 연하는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해녀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전복들이 바위에 붙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삶이야. 물 밖으로 나와 연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해녀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제는요. 두 사람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천천히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는 부드러웠습니다. 연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